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초반부에 이렇게 좀 제목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제가 며칠 이내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렇게 받아서 전세집을 하나 새로 구해가지고 이사를 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알아보고 여기저기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그렇게 또 메모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정보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또 금리가 낮아져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수집해온 정보들을 저만 알고 있기가 좀 아깝기도 하고 또 제가 나중에 저나 제 가족들이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일이 또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 지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은행 정책이 그때그때 바뀌고 또 얼마 전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아파트 외에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뉴스에 기사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출을 받기 전에는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얻으실 건데 최종적으로는 그 해당 은행과 은행 상담사와 통화도 해보시고 하셔야 바뀐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반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보면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상담을 하면서 메모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부터 좀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행들은 이렇게 어플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은행 어플에서 대출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필요한 서류나 아니면은 뭐 이러이러하게 진행 과정이 진행된다, 뭐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안내가 잘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땡땡은행 모 상담사분과 통화를 한 내역을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로 소득금액 증명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80%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받아 있는 대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도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보증금의 80%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가 1억짜리 전세집을 구하게 되면 2억 2,200이니까 1억 전체가 대출이 나오는 거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보증금의 80%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집이라고 하면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을 구했다. 그러면 80%면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2억 2,2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는 이게 제 신용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 상담사분의 말로는 그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나이스라고만 치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나온 상담 신용 점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증권이나 뭐 그런 거에 사용할 때도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나의 신용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들어갔을 때 내가 신용 3등급이어도 괜찮은지 대출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물어보니까 상관은 없다고 하고
만약에 제 명의로 된 주택이 있을 경우, 제 명의로 된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해당 주택이 9억 원, 시가 9억 원 아래일 경우에는 대출 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제가 이사 갈 집을 알아볼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보통 다니시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한테 이 집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이렇게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갈 건데 받을 수 있는 집으로 안내해 주세요 하면은 전세 대출의 그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정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집부터 보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라도 내용을 그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집이 어떤 식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등기부 등본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집 주인도 개인이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되어 있어야 전세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하는 방식, 뭐 원리금 균등 대출이나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가는 상환 방식도 있고 대부분은 만기시 상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만기시 상환이고 그 만기가 되기 전에는 월 이자를 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을 대출 받았다 하면은 금리가 3%잖아요. 대출 금리가 3%라고 하면 이게 1년간 내가 내야 하는 이자예요. 그러면 이거를 12로 나누면 월 25만원씩 내가 이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금리가 3%인 동안에는 월 25만원씩 이렇게 이자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대출의 경우에는 중간에 원금을 부분 상환도 할 수 있고 올해까지 모바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대출들은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어요. 은행에서는 내가 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몇 년 동안 매월 이 정도 돈이 나한테 수입이 들어와야 돼. 고객님한테서. 근데 고객님이 원금을 이렇게 갚아버리면, 만약에 10년짜리 대출이면 5년, 7년 후에 이렇게 갚아버리면 그 5년, 10년 후에 금리는 뭐 일정하더라도, 설령 일정하더라도 그 돈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했겠죠. 대부분은 화폐 가치가 좀 오르죠. 그러면은 내가 1억짜리 대출을 받아서 100만원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 100만원의 가치를 좀 반영을 해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100만원을 동일하게 받으면 약간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가 조금 더 붙게 되고 만기는 전세계약 종료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은행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2년마다 계약 연장을 해서 자동 연장을 해서 최대 10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되기 한 달 정도 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뭐 그때 전화상으로 네,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서류나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그 대출 계약을 작성할 때는 계약서 상에는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출 은행에 미리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대출금에 따라서 금리가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약 2.53%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낮을 때고 지금 대출이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고 앞으로는 조금씩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변동금리라서.
그러면 약 3.5%까지 오른다고 감안을 해서 3% 정도라고 계산을 하는 게 편하겠죠. 이 보증료는 주택공사에 내는 거고, 주택공사로부터 받는 거고, 만약에 1억 5천짜리 주택에 들어갈 때 1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보증료는 그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은행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보면은 이 보증료가 또 붙어서 0.1%씩 연간 10만 8천 원, 뭐 2년치를 한 번에 내면 2년치를 한 번에 내게 되면 22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대출을 받았을 때 보증료를 내야 되고 인지세를 내야 되는데, 보증료의 경우에는 2년치를 한 번에 내면 22만 원 정도, 나중에 연장하면 추가로 나오겠죠. 그리고 인지세는 5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은행이랑 저랑 50%씩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약 30만 원 정도 그 수수료 및 수수료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수료 및 세금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1억 이상이면 7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월급통장 은행에 대한 상담인데, 그 급여통장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받아요. 원래 3.5% 정도인데 뭐 0.3점, 신용 등급에 따라서 0.3% 우대를 받고, 급여 통장이기 때문에 0.5% 우대를 또 받고, 그리고 만약에 이 같은 은행에 청약 통장이 있으면은 0.2% 추가 우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용카드. 네, 그래서 제가 이 대출을 받기 한두 달 정도 전에 미리 신용카드를 만들어 놨어요. 이 0.3% 금리는 상당히 커요. 네.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려면, 제가 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물어보니까, 부동산을 통한 전세 계약서가 필요하고, 집주인이랑 제가 가족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이렇게 냈다는 영수증은 제가 이제 전세 계약을 및 월세 계약을 여러 번 해보긴 했는데, 뭐 여러 번이라 해도 한 서너 번이겠죠. 서너 번 정도 해보긴 했는데, 이 영수증을 받아본 적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이 대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공인중개사에서 정해진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식에 따라서 영수증을 이렇게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발급하고 여기에는 이제 임대인분들의 그 도장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찍히고, 집주인이랑 저랑 하나씩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계약자는 저 한 명으로만 해야 되고요. 전세 계약 대출 동일인이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거를 보냐면, 현재 다니는 직장이 1년 이상 근무 중인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연봉이 얼마 정도인지를 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미혼이라고 얘기를 했고, 서울, 경기, 인천은 전세 보증금 5억 이하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면적 제한은 없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냥 계약서에 집주인이랑 제 도장 그리고 공인중개사 도장만 받았다고 해서 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은 계약서여야 돼요. 그리고 영수증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어플로 신청을 했어요. 어플로 신청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이렇게 동의서가 계속 날라와요. 동의서가 계속 날라와가지고 저희 회사 그리고 연봉 1년치 연봉을 쭉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정보 동의서 뭐 그런 것도 다 어플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약서랑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랑 영수증까지 다 사진으로 촬영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니까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등기부 등본상에 집 주인이 제일 위쪽, 잠시만요, 같이 보면서 할게요. 등기부 등본상에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보면은 권리자의 소유자가 집주인 한 명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만 되고요. 그리고 뭐 집주인이 담보대출이 있어도 영향은 없으나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가압류 등의 권리 침해가 있다고 하면은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뭐 집주인 동의는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보통은 계약을 작성할 때 집주인 동의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얘기는 좀 하는 게 원활한 계약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입금 시에 대출금 지급은 집주인 통장으로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6월 1일부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6월 1일 날짜에 대출금이 나와요. 제가 1억을 만약에 대출 신청을 했다고 하면 1억 원이 저한테 그 대출이 나오는데 6월 1일 날 그거는 제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반환 보증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이 대출의 경우에는 반환 보증을 같이 하지는 않고 설정도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제 명의로 된 주택이 없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혼이거나 뭐 그런 다른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뭐 버팀목 대출 또는 주택보증공사에서 실시하는 또 대출이 있거든요. 그런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 반환 보증을 또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얼핏 알아본 바로는.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반환 보증까지 가입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약간 좀 조건이 안 좋은 대출이죠. 근데 그만큼 범위는 넓겠죠. 대출 심사가 좀 더 유하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호를 위해서 가입을 원하면 입주 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 제가 더 자세히 다룰게요. 나중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입주 후 전세 계약 기간이 만약에 2년이면 그 50%가 지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입주 후로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 이내일 때 은행에 직접 가서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솔이나 뭐 신한은행이 아니라 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그 허브라고 이렇게 약자를 하고, 죄송합니다. HUG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서울보증공사라고 또 있어요. 그거는 좀 더 수수료도 세고 이렇게 보증하는 범위도 좀 좁아요. 좀 더 좁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알아보니까. 공사보다는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고 처음부터 보증료를 내어야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때는 물어볼 때는 뭐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듣는 대로 다 적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택 전세로 대출할 경우에는 주택공사로 해놓고 나중에 필요시 반환보증으로 할 수도 있다. 주택공사 보증이랑 반환보증이 조금 다른가 봐요. 그리고 보통은 제가 6월 1일 날짜에 이 대출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5월 1일부터 10영업일 전, 그러니까 6월 1일이면 10영업일이니까 98765-21098 5월 18일 전에는 5월 1일부터 5월 18일 전에는 신청 서류 등을 제출을 해야 한다. 신청 및 실행은 내가 해야 하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13일 조회권, 일주일 내에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종결된다. 그러니까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했을 때 뭐 조회권이나 뭐 그 권리나 또는 내 동의서 같은 게 막 필요한데 그러한 서류들을 제출을 안 하면
그냥 무효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대출 심사를 이렇게 대출 신청을 하면 저에게 붙는 대출 상담사가 붙어요. 저한테 저를 이렇게 상대하는 대출 상담사가 붙어요. 1대1로. 그러면 그 사람의 안내에 따라서 서류 제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일 6월 1일 날에 어플로 09시부터 18시 사이에 보증료랑 인지세를 제 통장에 넣은 채로 신한은행 어플에서 대출 입금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전세 대출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렇게 상담사분이 급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저는 이때 처음 알았어요. 확정일자는 보통 청입신고를 하고 나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 작성을 하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청입신고의 경우에는 그 후에 이제 입주할 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관할 동사무소에 가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다 받았고, 대출 심사가 완전히 통과가 됐고요. 이제 며칠 정도 후에 새로 이사 갈 곳으로 이사를 갈 건데, 문제는 지금 사는 집이 얼른 나가야겠죠. 지금 사는 집이 나가고 그 집으로부터 이렇게 보증금을 또 돌려받아야 원활한 이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사를 갈 때 제가 이렇게 전세를 알아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사를 절대로 충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건 좋은데 부동산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집을 알아보러 오면은 당연히 집을 보여주려고 해요. 이렇게 안에 앉아서 뭐 물어볼 것도 많고 한데 그거를 자세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없고 좀 이렇게 공부한 게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겠지만 제가 동네 부동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점은 대다수 공인중개사분들께서는 상담보다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단 집을 보러 가시죠. 집 보러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봤을 때 당연히 뭐 집이 깨끗하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들어가고 싶죠, 제가. 그래서 계약할게요 하면은 가계약금 뭐 100만원 주시고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오셔서 집주인분이랑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시죠. 그 말은 가계약금을 제가 내는 순간 그 계약금은 거의 절반은 제 돈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원활한 방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사는 전세집이 있다. 그러면은 이 집주인한테 제가 나갈 날짜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문자나 제일 좋은 거 문자고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녹음을 해놓는 게 가장 좋아요. 설령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약 기간이 6월 1일부로 종결이 되더라도 최소 뭐 계약서에 이렇게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한 달 전에는 최소 한 달 전 또는 2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갈 것을 예상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뭐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뭐 그런 조항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부로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 그러면 5월 1일 전, 그러니까 4월 중으로는 집주인하고 통화 또는 문자를 해야겠죠. 통화보다는 문자가 확실히 좋아요. 문자로 하면, 통화로 하게 되면 사모님 저 5월 1일부로 이사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사 가려고 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루뭉술하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집 알아봤어요? 하면은 집은 아직 안 알아봤어요.
아, 내 집도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아,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면, 아, 애가 다음에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나한테 한 번 더 연락을 주겠구나. 내 집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고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5월 셋째 주, 둘째 주 이 정도에 사모님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내가 집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좀 얘기를 명확하게 안 하길래 이사 안 가는 줄 알았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입장의 차이인 거예요. 뭐 나쁜 사람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입장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5월 1일부로 6월 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그때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은 그게 제일 확실하게 되죠. 대화라는 건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보증금을 또 그때 주실 수 있는지도 정확히 이렇게 확답을 받고 나서 새 집을 알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 집주인이 만약에 집을 여러 채를 이렇게 전세를 내줬겠죠. 내줬으면은 집이 한 10채 있어. 방이 10칸 있어. 방이 10칸. 그래서 2천만 원씩 다 전세를 줬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2억 원이 나한테 현금이 있는데 그 현금을 그대로 통장에 갖고 있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만약에 내가 2천억대 부자라고 하면은 뭐 2억, 3억 이 정도는 지갑에 그 통장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딱 10칸만 있어. 그러면은 2억 원을 뭔가 자기 대출금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저기 쓰겠죠.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여기저기에 투자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6월 1일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6월 3일 정도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계약 날짜는 6월 1일부로 종료지만 6월 3일 날 꼭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정확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명한 유튜버 한 분도 그 아파트 계약건 때문에 CCB비가 되게 많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뭐 부동산 이런 쪽은 서로의 입장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가계약 자체라는 걸 할 때부터 의심도 좀 많이 하시고 많이 알아보시기도 하고 또 도장이나 사인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분들도 따지고 보면 임대인의 편이에요. 네. 확실하게 임차인 편을 들어주는 공인중개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반반이거나 아니면은 임대인이 그 지역에서는 계속 나의 고객이 될 거기 때문에 임대인 편을 들어줘요. 그리고 나는 이 공인중개사를 처음 가서 상담을 해보는 거지만 이 두 사람은 계속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또 서로 상생관계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공인중개사가 빨리 내 집을 보내줘야 편하고 여러 임대인 중에서 내 집을 우선 보여줘야 편하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 집을 얼른 내보내줘야 다음 집도 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말만 100%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최악의 경우도 항상 가정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채권 최고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보통 60% 정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좀 높은 편이다 하면은 높은 편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계약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야 나중에 머리 아픈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아파트는 이렇게 쭉 여러 세대가 수백 세대가 살기 때문에 수십에서 수백 세대가 같이 살기 때문에 시세가 명확해요. 만약에 이 주택이 15억짜리다, 20억짜리다 라고 하면은 이 건물이 20억짜리다 라고 하면은 이 건물이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최고액이 만약에 근저당이 약 10억 원이 잡혀 있어. 부채가 10억 원이 있어. 근데 이 20억이라는 거는 시세잖아요, 말 그대로. 20억 원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 부채는 약 5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20억 원은 언제든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동네가 말마따나 뭐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이유로 하면은 쫙 빠져나가겠죠. 사람들이 전세가 거의 되지도 않고 주택에 대한 매수자도 완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파산 신청을 했어. 그래서 경매를 넘기려고 해. 그러면 20억 원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공시 가격 알림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그 해당 주택의 위치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이렇게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나와요. 근데 이 공시지가가 문제는 시세보다 한참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20억짜리 시세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공시지가는 약 4억에서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지역이랑 동네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집의 공시지가가 5억이야. 그러면 이 경매를 위해서 이 집의 가격을 산정할 때 혹은 채권 최고액이 몇 퍼센트인지 그 보증금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 주택 공시지가의 150% 미만이어야 한다. 뭐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택의 공시지가는 시세는 20억이지만 공시지가가 5억이다. 그러면은 150% 하면 7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 부채가 7억 5천 아래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택의 부채는 1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서 녹화를 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이지도 않고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이 됐을 수도 있긴 한데 얼추 이 정도로 제가 굉장히 초보자 입장에서 처음 전세대출을도 알아보고 반환 보증도 알아보고 하는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알아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